오늘도 오후에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역대급이라 할 만합니다. 잘 나가던 전문직 남성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가 기사회생한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실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피부과를 개원해 운영하고 있는 45세 남성 김원장이라고 합니다. 제 입으로 제 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아 좀 민망합니다만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솔직하게 제 과거를 좀 털어놓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잘난 놈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의대 수석 입학에 인턴 레지던트 시절에도 교수님들의 총애를 독차지했죠. 개원 후에는 신의 손이라 불리며 병원도 대박이 났습니다. 돈 잘 벌고 직업 좋고 외모도 나쁘지 않으니 제 생각입니다만 주변의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더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인기를 좀 즐겼습니다. 30대 후반까지 저는 갑의 연애만 했습니다. 여자가 조금이라도 질척거리거나 제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잘라냈죠. 오빠, 오늘 내 생일인데 뭐해? 아, 미안. 나 오늘 VIP 고객이랑 라운딩 있어. 선물은 계좌로 보낼게. 돈 말고 얼굴 보고 싶다고. 피곤하게 왜 이래?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그만하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자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제 조건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은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그저 내 사회적 지위에 맞는 트로피 와이프를 구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던 제가 40이 넘어 뒤늦게 푹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 근처에 있는 고급 문화센터였습니다. 골프나 좀 칠까 하고 갔다가 우연히 붓글씨를 쓰는 서의 반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을 갈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개량 한복을 입고 단아하게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 마치 조선시대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그 고전적인 자태에 저는 벼락을 맞은 듯 멈춰섰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강남 여자들만 보다가 화장기 없는 수수한 그녀를 보니 흙탕물 속에 핀 연꽃 같더군요. 저는 홀린 듯 강의실로 들어갔고 쉬는 시간에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저는 바로 옆 건물에서 피부과 하는 원장입니다. 혹시 피부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서비스해 드릴게요. 저는 제 명함을 건네며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어머, 원장님이세요? 하며 호들갑을 떨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제 예상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제 명함을 두 손으로 받긴 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화선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곤 제가 돌아서자마자 제 명함을 옆에 있는 휴지통 뚜껑 위에 무심하게 툭 올려두더군요. 버린 거나 다름없었죠.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나를 무시해? 감히? 태어나서 여자한테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멸감과 함께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나를 까나 싶어서 저는 그 길로 서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너 꼬셔서 나한테 목매달게 만든 다음에 비참하게 차버려 주마. 그때는 정말 그런 유치하고 못된 복수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녀에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조신함의 교과서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웃을 때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었죠. 짓궂은 남자 수강생들이 농담을 던져도 얼굴만 붉힐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미치게 만든 건 그녀의 철벽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칼같이 집에 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강생들끼리 회식하는데 같이 가시죠? 제가 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통금 시간이 있어서요. 통금이요? 이 나이에? 네. 실은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가서 저녁 차려드리고 약 챙겨드려야 해서요. 9시까지는 꼭 들어가야 해요. 세상에 밤 9시 통금에 아픈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효녀라니.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효심에 감동했고 저에게 관심 없는 그 도도함에 애가 탔습니다. 복수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 여자야말로 내 내조를 완벽하게 해줄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의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비싼 명품 백을 사다 바쳐도 그녀는 저는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빚도 있고 가난해요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안달이 나서 돈은 내가 많다. 빚이 얼마든 내가 다 갚아주겠다며 매달렸죠. 데이트도 철저히 그녀 위주였습니다. 해에 떠 있을 때 잠깐 만나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전부였고 저녁 8시만 되면 그녀는 신데렐라처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낡은 빌라촌이었는데 엄마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라며 집 안으로는 절대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대문 밖에서 그녀가 들어가는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공들인 끝에 저는 그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어머니도 내가 모실게. 내 빚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랑 살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마음은 고마운데 나 결혼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 뭔데? 말만 해. 별이라도 따다 줄게. 내가 예전부터 봐둔 집이 있어. 꼭 거기서 살고 싶어? 거기가 풍수지리가 좋아서 거기서 살면 엄마 병도 낫고 자기 병원도 더 잘 될 것 같아. 그녀가 말한 곳은 강북의 한 오래된 고급 빌라였습니다. 평수는 무려 70평. 신혼부부 둘이 살기엔 운동장처럼 넓은 집이었죠. 특이한 건 그녀가 꼭 1층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꼭 1층이어야 해. 층간 소음 걱정 없이 엄마 모시기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땅의 기운을 받아야 건강해지는 체질이라서 솔직히 좀 으스스하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녀가 원한다는데 그게 대수겠습니까? 저는 제 돈을 탈탈 털어 그 빌라 1층을 매입했습니다. 제 명의로 하긴 했지만 인테리어부터 가구 배치까지 모든 권한을 그녀에게 주었죠.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건강이 너무 위중하셔서 식장에는 못 오신다고 하더군요. 좀 찜찜했지만 효녀인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현모양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신혼생활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아내는 살림 솜씨가 야무졌고 제 와이셔츠도 칼같이 다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묘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내가 꾸민 집의 구조가 너무 기괴했습니다. 70평이나 되는 집을 리모델링했는데 멀쩡한 거실을 가벽으로 막아놓고 가구들을 미로처럼 배치해서 집이 마치 개미굴 같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 좀 탁 트이게 하지. 이게 풍수지리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래. 그리고 내가 숨을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예술하는 사람이라 감각이 특이하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둘째, 아내는 결혼 후에도 그놈의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칼같이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죠. 여보, 오늘 우리 와인이라도 한잔 할까? 분위기 좀 잡자. 아니야, 나 피곤해. 내일 새벽에 엄마한테 가봐야 해. 먼저 잘게.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습니다. 늘 피곤하다, 몸이 안 좋다 핑계를 댔죠. 저는 아픈 장모님 간병하느라 힘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독수 공방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거슬리는 건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저희 집 현관을 마주보고 있는 102호 남자. 처음 이사 오던 날 떡을 돌리러 갔다가 마주쳤는데 인상이 아주 험악했습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반팔 티셔츠 아래로 문신이 가득한 게 딱 봐도 질 나쁜 건달 같았습니다. 아, 예. 잘 지내봅시다.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저를 훑어보는 눈빛이 어찌나 기분 나쁘던지 뱀이 몸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찐득하고 불쾌했습니다. 여보, 옆집 남자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일 하는 사람일까? 제가 물으면 아내는 질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몰라, 나도 무서워서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해. 자기 없는 낮에는 절대 문 안 열어줘. 그러니까 자기도 괜히 그 사람이랑 엮이지 마. 눈빛이 살인자 같아. 아내가 저렇게 무서워하니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제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알아누운 날 밤이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서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는데 목이 너무 말라 새벽 2시쯤 깼습니다. 여보, 물 좀. 아내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군요. 옆을 더듬어 보니 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하고 기다렸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70평 집이 어찌나 넓고 썰렁하게 느껴지던지 안방 화장실, 거실 화장실, 옷방까지 다 뒤졌는데 아내는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딜 간 거야? 혹시 장모님이 위독하신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려는데 현관 신발장에 아내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증발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 정확히 말하면 부엌 옆에 딸린 다용도실 쪽에서 쿵, 쿵 하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열어보니 휑하니 찬바람만 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기엔 김장 김치를 보관하는 대형 김치 냉장고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죠. 여보, 제가 부르는 소리에 갑자기 김치 냉장고 뒤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김치 냉장고 옆 좁은 틈새로 아내가 쑥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으악, 깜짝이야.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내는 잠옷 차림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손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내는 사색이 되어서는 횡설수설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나 쥐 잡고 있었어. 쥐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아서. 쥐 잡는데 땀을 이렇게 흘려? 그리고 30분 동안이나 거기서 뭐 했는데? 아니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당신 얼른 들어가서 자. 아픈 사람이 왜 나왔어? 얼른. 아내는 저를 억지로 떠밀어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은 아파서 정신이 없어 그냥 넘어갔지만 다음날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쥐라니요? 그리고 쥐 잡는데 김치 냉장고 뒤에서 나온다니? 그날 이후 저는 잠든 척하고
아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아내가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실눈을 뜨고 보니 아내는 살금살금 방을 나가더군요. 저는 5분 뒤에 일어나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의 행선지는 역시나 다용도실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는데 정말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냘픈 아내가 그 무거운 대형 김치 냉장고를 익숙하게 옆으로 슥 밀어내는 겁니다. 바닥에 바퀴 장치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냉장고 뒤에 가려져 있던 벽에 성인 한 명이 웅크리고 지나갈 만한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개구멍 속으로 쏙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우리 집 벽에 구멍이 저게 어디로 연결된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구멍 앞에서 귀를 대보니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담배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구조상 저 벽 너머는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그 험악한 문신남이 사는 102호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바람인가? 저 건달놈이랑 내 아내가 저 구멍으로 드나들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건가? 낮에는 모르는 척하고 밤에는 벽을 뚫고 만나는 사이였나? 질투와 분노에 눈이 멀어버린 저는 김치 냉장고를 밀치고 저도 그 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을 헤치고 구멍을 통과하자 얇은 합판으로 된 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 문을 발로 뻥 찼습니다. 아, 이 더러운 년놈들아. 소리를 지르며 튀어나간 곳은 평범한 가정집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뿌연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10여 명의 남녀가 둥그렇게 둘러앉아 화투패를 쪼고 있는 영락없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하우스였던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신하게 붓글씨를 쓰던 그 하얀 손으로 화투패를 쫙 펴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더군요. 이번 판 내가 먹는다. 다 죽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걸걸하고 탐욕스러운 도박꾼의 목소리였죠. 여보. 제 목소리에 아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든 화투장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그때 안쪽 방문이 열리고 옆집 남자, 그 문신남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씨, 뭐야? 개구멍 단속 똑바로 안 해? 남편놈이 기어 들어왔잖아. 재수없게. 문신남은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이봐요, 원장님,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쥐도 새도 모르게 묻히고 싶어? 눈 깔아. 저는 그 자리에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내는 문신남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더군요. 오빠, 아니 사장님, 제발요. 제 남편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고 못하게 할게요. 그 꼴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제가 알던 천사 같은 아내는 온데간데없고 도박장 사장에게 비굴하게 매달리는 타짜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목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내를 앉혀놓고 추궁했습니다. 설명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너 도박해? 옆집이랑 무슨 사이야? 저 구멍은 뭐고?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사실은 나 빚이 있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사채를 좀 썼는데 그게 이자가 불어나서 5억이 넘었어.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여기서 딱 한 번만 크게 따면
갚고 손 씻으려고 했어. 옆집 사장님이 자리 마련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저 구멍은 뭔데? 내가 당신 몰래 다녀야 하니까. 당신 퇴근하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옆집 사장님이랑 짜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 미리 뚫어 놓은 거야. 당신한테 들키면 이혼당할까봐 무서워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이 집을 살 때부터 이미 계획된 거였습니다. 도박장에 드나들기 편하게 1층을 고집했고, 옆집 하우스랑 통하는 개구멍까지 만들어 놨던 겁니다. 제가 아는 조신한 서예가는 연기였고, 도박에 미친 중독자가 제 아내의 실체였습니다. 우와,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바보같이 아내를 믿었습니다. 빚 때문에, 효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라고. 도박 중독은 병이니까 내가 치료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녀를 사랑했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단 이사 가자. 이 집 팔고 빚은 내가 갚아줄게. 대신 다시는 도박 근처에도 가지 마. 알았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제 발에 입을 맞추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 발 닦으며 속죄하며 살게. 진짜야. 저는 그 길로 집을 금매로 내놓고 당분간 머리도 식힐 겸 아내를 데리고 지방에 있는 한적한 펜션으로 요양을 갔습니다. 옆집 놈은 제 친구인 경찰서장에게 제보해서 싹 다 잡아가게 만들었고요. 다 잊고 새 출발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 내려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또 없어진 겁니다. 이번엔 정말 느낌이 쎄했습니다. 지갑, 차키, 제가 선물한 폐물함까지 싹 다 들고 사라졌더군요.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내 몰래 차에 달아두었던 위치 추적기를 켰습니다. 도박 때문에 불안해서 예전에 달아뒀었거든요. 신호가 잡힌 곳은 우리가 있던 펜션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더 깊은 산골짜기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빌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설마 또 도박하러 간 건 아니겠지? 아니면 납치라도 당한 건가? 위치 추적기가 가리킨 곳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조용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 평상에 3사람이 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제 아내, 그리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망갔다던 옆집 문신남.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고기 더 줘. 오냐, 내 새끼. 많이 먹어라. 아빠가 고기 잘 굽네. 아내가 아이 입에 쌈을 넣어주고 문신남은 그런 아내 엉덩이를 두드리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그 의사놈 참 멍청하네. 빚도 갚아준다고 하고 용돈까지 챙겨서 보내주니 우리가 호강한다, 호강해. 크아, 그러게.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눈치는 꽝이라니까. 오빠, 우리 이제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살까? 필리핀으로 튈까? 그래, 거기가 도박하기도 좋고 딱이지. 우리 세 식구 가서 떵떵거리며 살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세 식구?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아내와 문신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2사람은 원래 연인 사이였고 도박빚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저라는 호구를 물색한 겁니다.
저한테 접근해서 결혼한 것도, 그 70평 빌라를 사게 만든 것도, 개구멍을 뚫은 것도 전부 저 두 년놈이 짠 완벽한 사기극이자 꽃뱀 작전이었던 겁니다. 장모님이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 통금 시간도 사실은 이 남자랑 저 아이 만나러 오느라 그랬던 거고, 밤마다 개구멍으로 드나든 건 도박도 도박이지만 저놈이랑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저는 그저 돈줄, 아니 걸어다니는 ATM기에 불과했던 거죠. 제가 아내를 사랑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저들에게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지난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아하게 먹을 갈던 모습, 수줍게 웃던 미소, 1층 집이 필요하다며 애원하던 눈빛, 내 사랑이, 내 믿음이, 내 노력이 전부 저 더러운 시궁창 속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고 저놈들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난리 쳐봐야 위자료는커녕 제명만 재촉할 것 같았거든요. 저 문신남은 잃을 게 없는 막장 인생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물러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 친구에게 그들의 은신처를 제보했습니다. 도박계장, 사기 결혼, 횡령, 절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 특공대가 그 시골집을 급습했고 두 연놈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도망갈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서 유치장에서 마주친 아내는 저를 보며 악을 쓰더군요. 아, 너 나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남편을 감방에 쳐넣어. 돈 갚아준다며. 우리 애는 어쩌라고. 뻔뻔한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저는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사랑했지. 내 아내를 사랑했지. 사기꾼 꽃뱀을 사랑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 남편? 저 문신남이 내 남편이잖아. 가서 회포나 풀어라. 콩밥이나 실컷 먹고 빚은 몸으로 때우고.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혼인 무효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내가 가져간 폐물과 돈 일부는 회수했지만 이미 도박으로 탕진한 돈과 제 마음의 상처는 보상받을 길이 없더군요. 화려했던 70평 아파트는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개구멍만 보면 토가 나올 것 같아서요. 지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여자들을 가볍게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쉽게 믿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병원도 정리하고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페이 닥터로 일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다 제가 젊은 날 여자들의 마음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던 죗값을 받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 있나 봅니다. 개구멍으로 사라진 아내, 아니 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던 그 여자. 부디 감옥에서 평생 썩기를, 그리고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특히 침대 옆자리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이유 없이 큰 김치 냉장고나 가구로 막혀 있는 벽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제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오후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충격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